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장을 맡은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손지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패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말이라서 정말 시간 내주시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오대균 교수님은 지금 현재 윙클의 부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전에는 서울대 교수님이셨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응이사를 역임하시는 등 20년 이상 기후변화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수일 조정 담당관님은 현재 UN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의 협력 연락 사무소 소장 대행을 맡고 계시고요. 이전 UN 기술 메커니즘의 기술 집행위원회 한국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국제 협력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신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용 교수님은 현재 연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세계적인 국제기후경제학자이십니다. 전 일본 IGS, 세계은행, ADB, GGI 등에서 활동하신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센터 오채훈 박사님께서 파리협정 제10조인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가지 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이제 재원, 주체, 위상과 방향에 대한 커다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패널 분들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해 질문을 드릴 건데요. 각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통합적으로 합쳐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재원과 관련해서는 오대균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TCN이라는 이런 다자 기술 협력 체제에 대한 재원 마련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개도국 기후기술 사업화의 규모화를 위한 CTCN 자체, 그리고 CTCN을 활용하는 우리나라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답답고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조금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오채훈 박사님이 다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제 이 기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 협약의 기술 이전에 관한 의무들을 이제 선진국이 가지게 된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 처음에는 기술 이전에 관한 걸 이 기술 메커니즘이 아니라 익스퍼트 그룹 온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라고 하는 EGTT라고 하는 데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과기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EGTT 기술 이전 협상 담당이 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후기술이 뭐냐, 기후기술을 어떻게 얻어다 쓸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개도국들의 관심사였고요. 그러다 보니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소위 기후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개도국에서 쓸 수 있느냐, 기술을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의 비용을 물지 않고 개도국에서 써도 괜찮으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아까 이제 오 박사님 잠시 설명하셨지만, 지적재산권 이야기를 하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과학기술에 근거해서 선진국이 된 거죠. 그걸 유지하고 있고 그것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인 거예요. 그 파워로. 그래서 그것에 관해선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도국들이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로 이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돈을 많이 주면 우리가 지적재산권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비를 지불을 하는데 낼 돈은 없으니 여러분들이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여러분들의 지적재산권을 사서 쓰겠다.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그 정도까지 가다가 이제 제가 빠지고 이제 과기부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보셨지만 테크놀로지 메커니즘 하는데 기술 자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죠. 다 돈 얘기입니다. 이제 기후변화 협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돈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한테 돈을 내놔야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못 낸다. 의 싸움인 겁니다. 어디에 가도 똑같아요. 어떤 의제에 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도국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주머니입니다. 유엔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서 소위 정치 문제에 관해서 세상 없이 떠들어도 돈 준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선진국들이 돈을 모으기로 했고 이번 29차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과로 NCQT인가요? NCQG 돈을 모아서 연간 3천억 달러씩 35년까지 지원해 준다 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낼 것인가에 관한 핵심이고 기술 메커니즘은 그 돈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돈을 기술 메커니즘이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거나 그게 안 되면 그 돈 외에 별도의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딱 전체 내용이 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 박사님이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이렇게 입장을 들으시면서 어디에 서 계셨죠? 스스로는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는 저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초창기에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한국은 분명하게 개도국의 입장을 얘기했고요. 제가 협상을 처음 들어간 게 2003년이었으니까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기술을 받을 게 많다. 선진국으로부터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 이전 협상에 개도국으로서 선진국들한테 기술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선진국들이 기술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다. 협상자는 다 외교부 공무원들일 가능성이 커요. 외교관이죠. 근데 기술을 국가가 가진 게 아니라 민간 회사가 가졌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가 당시 뭐라고 했냐면 퍼블리클리 오운드 테크놀로지는 좀 이전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국립연구소 같은 데서 가진 것들. 개도국들한테 엄청 박수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잘 진척 안 되죠. 잘 안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가기부가 협상에 참여하기 직전쯤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입장이 뭐지? 라고 해서 가장 많이 기후기술로 이야기되던 신재생 발전 기술에 관해서 우리 대사님이 얘기했어요. 한국이 특허 보유가 어떻게 되냐? 라고 했더니 선진국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열심히 강조하면 이젠 줘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입장이 좀 곤란해진, 어떤 입장에 서서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곤란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술 자체와 기술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기술 자체에 관한 문제보다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기후기술은 무엇이냐, 기후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누가 가진 기술을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는 좀 너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기술 개발과 이전 이슈를 떠나서 지금은 시장 이슈를 담당을 계속 해왔고요. 카본 마켓 담당이고 지금은 파리협정 6.4조의 탄소시장 감독기구의 이제 아시아 대표로 위원을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가서 기술을 구현하고 그 리절트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계산하고 선진국들이 그걸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도록 한 게 CDM인 건 아시죠? 사실 CDM이 원래 만들어지기 전에는 처음에 제안됐던 건 클린 디벨롭먼트 펀드였습니다. 아마 기술 메커니즘에서 돈을 달라, 별도의 주머니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선진국들이 그렇게 돈을 줄 수는 없다. 그 대신
선진국의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서 사업화되고 실적을 만들어내면 그 실적에 대해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메커니즘은 만들어줄게. 이게 이제 CDM이 된 거예요. 클린 디벨롭먼트 펀드가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이 된 거예요.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어서 가는 이 과정에 기술 메커니즘이 현실화되고 상용화되면 비슷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접근이 제한되고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이 지금 아직은 얘기되고 있지 않지만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결과가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로 옮겨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클라이밋 테크가 뭐냐라고 하면 뭐 예전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점점점 클라이밋 테크가 예전에 비해서 오직가스 감축 실적이 정량화되어서 그것이 메인 프로덕트인 것이 클라이밋 테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냉장고보다 효율이 엄청 좋아서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 줄었다. 그래서 CO2 발생량이 줄었다. 클라이밋 테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은 클라이밋 테크는 점점점 메인 프로덕트가 감축 실적이 돼요. 그럼 감축 실적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으면 클라이밋 테크 설 자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여기서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기술 메커니즘이 요구하는 대로 펀드를 만들어서 약간 테크놀로지 푸시처럼 기술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돈을 마련해서 밀어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결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즉 마켓 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나가도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너무 테크놀로지 푸시에 관한 그 재원 얘기만 기술 쪽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켓풀이 어떻게 동원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기후기술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가면 그 성과를 우리가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REDD 플러스가 레드 플러스가 파리협정 5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REDD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감축 실적이 정의되는 것까지만 5조에 있어요.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그래서 REDD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실적을 국제 간에 거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리협정 6조에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5조의 리절트를 이용하는 데다가 이어붙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이번 29차 당사국 총회에서 시장 메커니즘에서 그 세부 지침의 논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방법론 요건 문장에 아마 87번째 패러그래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RED 쪽에서는 그렇게 링크를 해서 그 성과를 시장에서 끌어내서 쓰도록 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메커니즘도 물론 펀드를 별도로 마련하면 정말 좋겠죠.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선진국들은 어떻게든 뺄 겁니다. 이리저리. 게다가 심지어 이번에 35년까지 3천억 달러를 매년 주는 거에 합의해 놓은 이상 별도의 주머니를 또 만드는 데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좀 뺏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총회가 GCF나 GEF에 가이드를 준다가 이제 그 방식인 거죠. 총괄 돈 안에서 메커니즘에도 일정하게 매년 돈을 줘라 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도록 만드는 건데, 그건 이제 메커니즘의 노력일 거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놀로지 푸시 방식만 가지고는 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CDF가 CDM으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이제 연구하시면서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후기술을 어떻게 개도국에 가서 사업화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꽤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ODA 자금을 가지고 CDM 사업을 하면 재정적 추가성이 없어서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연관성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리절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아마 기후기술이라는 게 너무 폭넓고 너무 다양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결과 기반으로 그 CDM처럼 지원해주는 방식, 시장 기반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더 커지고요. 우리나라 국가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해외 감축량을 충당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접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업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파리협정 6.2조, 즉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감축 사업에 투자를 하고 성과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꽤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개도국 담당자들은 제가 듣기에는 6.4조보다 6.2조에 관한 관심이 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후기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강하게 좀 능력이 있는 그런 기후기술 목록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한 목록들이 어떻게 투자되고 이행되면 그것이 소위 환경적으로 플러스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 추가성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동원하면 재정적 추가성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예 약간 목록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개도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한 그 접근 같은 것들이 향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 박사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기술 메커니즘이 시장 메커니즘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그리고 CDM과 같은 이 기술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주체에 대한 질문을 정태영 교수님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기술 사업화 흐름 속에서 기술 재정 메커니즘 연계 현황을 고려해 볼 때 CDCM과 GCF의 관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기술 지원 사업화 주체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의 국가 레벨의 노력과 또 기술 메커니즘의 다자 레벨 노력에 대해서 선 개도국 간 의견차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입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 박사님 뭐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코멘트하러 왔지만 배운 게 더 많아서 감사드리고, 국가 차원에서 클라이밋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오면서 이제 CTCN이라는 데를 만들 때부터 저도 옆에서 보고 했지만 지금 한 600개가 넘는 기관이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 보니까. 그리고 아마 누적이겠죠. 한 지금 1억 몇천만 불 정도 돈을 버젯이라고 해놓은 게 누적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돈 갖고 뭘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또 여기 보니까 25만 불 실링인가 봐요. 그런 거는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신 한국의 입장이,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능력 있는 당사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브릿지 역할, 이거는 15년 전에 한 얘기인데 아직도 브릿지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브릿지가 아니라 이제 또 사다리를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어야 됩니다. 포지션은 누가 뭐라고 하던 92년도에 OECD 가입하기 이전에 생긴 협약에서 개도국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거는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능력 있는 당사국이 아니라 저는 도너의 포지션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들은 다 또 쳇바퀴 도는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너의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도너 중에서는 제일 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세련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보면 세련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자기 인트레스트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타이드론으로밖에 안 돼. 뭐 이따구 소리 하는 거는 정말 창피한 1980년대, 90년대 일본이 하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한 건 전략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너로서 내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지 못해서도 해요. 바이래터럴 도너로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도너로 디파인하면 낼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티래터럴한 접근이나 나하고 같이 할 파트너들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해요. 왜 못하냐?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 국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보스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장관한테 잘 리포트할까? 이게 글로벌 트렌드나 글로벌 프랙티스에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멀티래터럴하게 잘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저희 세대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코어를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기술 얘기하지만 기술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돈입니다. 다 돈이고 6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캅의 가장 기대하지 않은 성과는 트럼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트럼프 들어오면 다 망해. 그러니까 빨리 이거라도 합의하자. 6조 된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ETS로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간에 굉장히 저는 6조에서 6.2가 됐던 6.4가 됐던 6조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글로벌리 할 건가 그 다음에 코리아 인트레스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6조에 대한 의미 해석을 잘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합의했다는 3천억 2천 얼마까지 저는 안 될 거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고 미국이 빠질 거니까. 그리고 지난번 봤잖아요. 미국 빠졌을 때 GCF 1,000억이 안 돼서 근데 그거는 너무 내로우하게 클라이밋 파이낸스의 돈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협상에 나온 얘기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IPCC 6차 할 때 제가 맡은 챕터가 클라이밋 인베스트먼트 앤 파이낸스 챕터였거든요. 저희가 봤던 2019년에 한 6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클라이밋 파이낸스로 쓴 돈이요. 2021년, 2022년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조 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3천억, 1,000억이 아니라 2022년에 이미 1.3조 달러의 돈이 클라이밋 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개도국, 선진국 할 거 없이 다 쓰여지고 있고 그거의 반 이상은 프라이빗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건 전부 퍼블릭 쪽의 얘기만 하면 반쪽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고 앞으로는 그 반쪽도 안 될 거예요. 프라이빗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하고 관련된 한국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서는 프라이빗 섹터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TCN을 어떻게 할 거냐 여부는 저는 선진국 입장을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이 어떠냐, 개도국 입장이 어떠냐는 우리 오 박사님이 아까 보여주신 그 스탠스를 서야만 우리가 앞으로 2035년, 2040년 계속 협상해서 어떤 우리 입장이 정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브릿지 한다는 더 이상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선진국 입장에서 도너의 입장에서 CTCN을 갖고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지금은 capacity building 야 TA 페이퍼 어떻게 쓰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implementation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케일업하고 돈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우린 기술만 하니까 기술에 트레이닝 해주고 capacity building 이렇게 해갖고는 again 팔로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너 중에서 한국이 잘하는 건 뭘까?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건 뭘까? 캅에서 한국이 그린 테크놀로지나 그린 파이낸스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없을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한국이 디지털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개도국 포함해서.
그러면 그림만 갖고는 안 되니까 디지털을 패키지한, 제가 늘 주장하는 그린 플러스, D 플러스 G입니다, 저는. 디지털 플러스 그린인데, 그린을 아까, 에그리컬처, 또 우리 레드 플러스, 레드 얘기도 하셨고, 스마트 파밍 이런 거 할 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MBS, 다 똑같은 얘기 할 때, 한국이 디지털을 조금 섞은 얘기를 가면, 개도국도 어필할 거고, 선진국은 지내 못하는 거니까. 선진국 중에 디지털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유럽 등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어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패키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테크놀로지도 좀 그림만이 아니라 디지털하고 패키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지금 오 박사님 아까 시간이 없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만 돈을 반드시 얹어서, 이게 꼭 우리 국가의 인트레스트가 되든 안 되든 글로벌 인트레스트가 된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패키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갖고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는 도너들,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개도국하고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야, 25만 불 줄게, 나랑 TA 하자. 저래도 안 해요. 네? 저도 25만 불 좀, 저 개인인데도 안 해요. 25만 불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국가들하고 이게 다이얼로그가 안 되니까 스케일업 하는 게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요. 도너의 확실한 포지션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요. 패키지화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로 선택한 저희 개도국들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되게 와닿는 말씀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기후변화 협상의 국가 전략이 부재하다. 저희가 세련된 도너로서의 선진국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 네, 되게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상과 방향에 대해서 강수일 조정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CTCN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왔는데요. 특히 22년에 한국협력연락사무소를 송도에 유치를 했고, 또 CTCN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 CTCN의 위상과 기능 향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력연락사무소의 경험에서 기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채훈 박사님 정말 협상의 힘든 분야에서 다시금 돌아오셔서 4개의 의제를 열심히 논의하신 거를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입장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이 기술 메커니즘 안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CTCN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오늘 오채훈 박사님께서 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CTCN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함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지희 센터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CTCN은 당사국들에서 이제 주시는 맨데이트와 그리고 2010년 설립 때부터 마련된 이제 여기 오늘 보면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당사국들이 협상을 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더 넣을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일단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CTCN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차 프로그램 오브 워크가 당사국들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 근거해 가지고
5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 예를 들어서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그 다음에 운송 쪽, 그 다음에 그 건물, 그리고 NBS까지 포함해서요. 레질리언트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인더스트리 앤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 그리고 탄소 중립 산업, 이렇게 5가지 분야에 저희 예를 들어 기술 지원 사업을 집중을 분야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이네이블러로서 국가혁신 체제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 이 부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지금 2027년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당사국 총회에서 테크와 CTCN 간의 조인트 워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활동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또 AI for Climate Action이 이제 또 중요한 맨데이트로 주어져 가지고 사실 올해부터 27년까지 저희가 이제 올해 한번 벌써 역량 강화 워크샵 AI for Climate Action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기술 지원 사업에서도 AI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ND들을 통해서 계속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TCN의 방향성 이런 정말 질문해 주신 거는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근데 저희는 일단은 그런 당사국들이 정한 맨데이트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채용 박사님이 주신 첫 번째 질문이 재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GCF의 레드니스 사업의 딜리버리 파트너로 UNEP 파트너이기도 하고 딜리버리 파트너이기지만 CTCN도 이제 딜리버리 파트너가 돼가지고 사실 31개의 TA를 그 동안에 이제 이행을 했었는데, 2022년 10월 정도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게 사실 25만 불밖에 안 되니까 행정 처리하는 비용들이 사실 이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일단 UNEP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 GCF 레드니스를 통한 TA 이행을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GCF 레드니스 재원이 이제 저희에겐 또 중요한 재원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우리 개도국에서 GCF 레드니스를 활용한 사업을 좀 계속 예를 들어 TNA를 만든다든지 업데이트하는 쪽에 대해서 요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TA 사업 요구가 있어서 UNEP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지금 GCF가 레드니스 사업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보면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는 더 이게 이제 TA 사업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듯한, 그러니까 뭐냐면 NDA가 만드는 그런 컨트리 프로그램 안에 이제 그걸 컨트리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그걸 4년 동안 4밀리언을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NDA가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딜리버리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또 권한을 주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기엔 약간 좀 이 GCF 레드니스 사업을 활용한 TA를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냐면 ND가 정말 NDA에게 컨트리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어댑테이션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아프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댑테이션 쪽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TA 사업을 또
그 1단계를 한번 마쳤고 25년부터 29년까지는 다시 아프시아2가 시작되는데 이 경우는 60개의 기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거는 접수하는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게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적응 쪽에 혁신 기술에 중요한 또 재원이 되고 있는 게 다행이고 또 그 다음에 유로피안 커미션이나 EU에서도 이제 또 그 특별한 분야에 대한 재원을 또 주시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를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열심히 필란트로픽 파운데이션도 만나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프라이빗 섹터하고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재원을 이렇게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유라시안 디벨롭먼트 뱅크 이런 데에서도 이제 어떤 역량 강화와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이제 통계를 보니까 프로보노로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13억 6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현재까지 보니까 올해까지 103억 6천만 원 정도가 사실 CTCN과 팔로에 지원이 됐다는 걸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CF하고 CTCN 연계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그 스케일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개도국 자체에서의 그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ND는 CTCN의 포컬 포인트이지만 GCF 포컬 포인트는 NDA도 있고 어댑테이션 펀드의 NI도 있고 월드뱅크의 포컬 포인트도 있고 ODA 사업의 포컬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결국은 그 개도국 자체에서 그 재원을 담당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런 그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이 큰 재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느꼈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저희가 시도해 본 것이 뭐냐면 GCF가 리저널 스트럭처 다이얼로그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NDA도 다 부르고 A도 다 부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은 5개 나라 ND도 좀 초청해달라 GCF에 요청해서 그리고 CTCN 스텝도 초청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자국에서 서로 얘기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서로 간에 얘기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런 그 노력들이 저희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ND가 정말 우리 CTCN 사업을 이런 걸 했습니다. 내지는 앞으로 이거 하고 싶은데 GCF 재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큰 사업을 만들 때 아니면 월드뱅크는 어디서 만들 때 우리 걸 좀 이렇게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많이 노력들이 된다면 스케일업이 좀 좋아질 것 같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관련해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팔로가 설립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GCF의 PPF 사업을 프로포자를 만드는 일에 이제 저희 팔로의 재원을 좀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케냐 커머셜 뱅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웨스트 아프리칸 디벨롭먼트 뱅크니까 약자로는 보아드라 BOAD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간다의 TA 사업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비용인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캅29에서 결국은 케냐 커머셜 뱅크의 GCF 사업이 승인이 됐어요. 218밀리언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CTCN 디렉터가 이제 아리에스타 닝구룸이 이제
12월 1일부터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저희가 나눈 대화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CTCN 회원기관이 지금 거의 한 90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 말고도 만약에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포자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가 큰 규모의 그런 프로포자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지원을 좀 해보자라는 게 저희 좀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CTCN이 그 몇 년 전부터 그 TA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포함시킨 게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 나라의 NDA와 이 사업에 관해서 미리 논의를 했느냐 또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딜리버러블 중에서 컨셉 노트를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컨셉 노트를 만드는 걸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GCF하고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TCN이 아무리 컨셉 노트를 많이 만들어도 GCF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정말 GCF가 가져가게 하려면 실은 이런 처음 단계부터 NDA도 들어오게 하고 A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NDA가 CTCN 통해서 이런 단계로 처음부터 본인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지 GCF가 이걸 사줄 수 있지. 아무리 CTCN이 많은 컨셉 노트를 TA를 해서 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걸 가지고 스케일업을 하려면 늦었다. 그런 얘기들 저희가 사실 실제적으로 GCF하고 나눈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팔로를 만든 다음에 우리 한국 기관들의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CTCN 팔로가 송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국 회원기관들을 위해서 CTCN TA 비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회원기관들한테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또 GCF도 초대해서 같이 거기서 GCF에 대한 설명도 듣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어떤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회원기관이나 뭐 기업이든 주변에 인천의 대학교든 이런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연락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도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국에서 기술 전시를 하는 부분에서 NDE를 초청해서 직접 가서 그런 한국의 기술을 보면서 NDE들이 또 기술 전문가들이 그 기업들의 기술을 보도록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눈이 뜨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CTCN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분들의 역량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NDE들이 한국에 직접 송도 사무실로 오시니까 행사에서 그 가운데서 한국의 CTCN 회원기관들하고 자꾸 이제 바이레터럴 미팅도 생기고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히 이제 팔로에는 역량 강화를 우리 전담하는 우리 김재영 전문가이 있어서 글로벌하게도 프로그램을 뭐 그린 수소 아니면 스마트 에그리컬처 그 다음에 워터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AI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행해 주는 기관으로서도 우리 NIGT도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협력 기회들이 많이 지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한국의 기업이나 기술들이 어떤 그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현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팔로를 통해서 이제 마련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젠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되게 많은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제해 주신 이 기술 협상에서 10여 년간 전문적으로 계속 이제 분석을 해 주신 오채훈 박사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토론 해주신 분들께서 너무 다양한 말씀들 해주셔서 사실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씩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오대균 교수님께서 사실 탄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술 개발 이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탄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간접적인 기술 이전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탄소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기반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감축량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굉장히 이제 세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사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에서 성과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감축 결과물에는 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술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경영적 성과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이제 기술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이제 정량화하기도 힘들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재원만으로 어떤 굉장한 사업들을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향후에 CTCN이 이 작은 규모의 어떤 금액을 가지고 사업화를 계속해서 끌어나간다라고 할 때 이것이 향후에 탄소시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규모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냥 사업은 그냥 TA 사업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의 CTCN 기능평가와 관련해서도 이 사업화를 어떻게 우리가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훈 교수님께서 이제 사업 협상이라던가 우리나라 포지션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다른 의제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술 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EIG, 그러니까 뭐 스위스나 뭐 다른 기관, 다른 국가들이 포함된 EIG 협상그룹에 속해 있지만 사실 기술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의제에 대해서는 EIG가 아니라 한국이 단독으로 항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능력이 되는 당사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진국과 같이 우리가 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장이지만 개도국의 입장을 헤아려서 기술 메커니즘을 키우자라는 나름의 협상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하게도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항상 이제 거의 이제 건널 수 없는 그런 사이, 뭐라고 하냐, 강을 두고 서로 이제 반목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테크니컬한 컴프로마이즈 지점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어떤 장기적인 어떤 협상 전략이 있느냐라고 스스로 자문을 한다면 사실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CN 기능 평가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나라가 어떤 협상 입장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수일 조정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팔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CTCN에서 그간 CTCN이 국장님도 안 계시고 또 이제 팔로의 소장님도 안 계셔서 굉장히 많은 난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로가 그 CTCN의 많은 그 빈 갭이라고 해야 되나?
비어있는 어떤 부분들, 갭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메꿨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과기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로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화 성과들을 원하고 있고 이번 유넷과의 양자 회의에서도 다른 모든 측면에서 판로가 많은 CTCN의 많은 점들을 이제 컴플리먼트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성과 GCF와의 어떤 사업 재정 연계를 통한 사업화 실적을 가장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기부가 좀 더 푸시를 할 것 같고 동시에 또 CTCN 기능 변경과 운영 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고 뭐 또 CTCN의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이제 과기부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모두 이제 굉장히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잘 반영을 해서 향후 업무에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